그 오봉도는 그 왕을 위한 특화된 그림이기 때문에 그 아주 복잡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그 양식화를 거쳐서 아주 그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죠. 보통 그림의 발전은 이제 실제의 우리가 보는 어떤 실제 풍경하고 비슷한 그림의 형태에서 비슷한 모습에서 점차 이렇게 불필요한 요소는 좀 빠지고 필요한 요소들은 응축되는 과정에서 양식화가 됩니다. 양식화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추상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인 복잡한 모습은 있지만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한다면 이제 머리 모양은 달걀 모양 이 타원형으로 한 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이런 거와 동일한 거죠. 아주 단순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의 표현도 이 산에는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수많은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고 바다도 파도의 모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한 굴곡 형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봉도에서 조금 그 양식화와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표현이 바로 소나무의 표현입니다. 소나무는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소나무도 조금 더 단순화시키게 되면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실제와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했는지 이게 상당히 이제 궁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풀기 이전에 왜 소나무를 넣었을까?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소나무의 정체는 뭘까?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소나무를 보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나무는 뭐 적송이 아닐까? 적송이라고 하면 이 춘향이나 봉화 지역에서 나는 이렇게 큰 소나무를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뭐 적송은 좀 일본에선 온 말이고요. 우리말로 하면 춘향목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소나무 종류 중에 춘향목이죠. 아무튼 뭐 용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조선시대는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전국에 뭐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 한라산까지 우리나라 전역에서 골고루 분포하면서도 가장 많은 개체수를 자랑하는 것이 소나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소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고요. 소나무를 이용해서 가재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했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 솔잎 있죠. 이 솔잎을 이용해서 솜편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뭐냐라고 하면 뭐 한마디로 그냥 소나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수라고 하나요? 대표하는 나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수를 정한다면 뭐 당연히 소나무를 정해야 되겠죠. 그만큼 일상생활에 흔하고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살이에 필요했던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뭐 소나무가 하나의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고 아주 굽는다고 표현하나요? 이런 소나무도 있고요. 아주 크게 자라는 뭐 금강송 같은 수백 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이런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상징을 이제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을 갖게 되는데 이 여러 상징 중에서 이 소나무는 바로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라고 하는 것이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봄에 잎을 틔웠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면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는 항상 가지만 남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사시사철 푸른색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라는 사철나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계절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나무에는 바로 영원성이라는 상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이 선비들 입장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소나무의 상징은 바로 이제 변치 않는 지조와 절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오봉도가 이상세계를 뜻하는 그림인데, 그 많은 이상세계를 뜻하는 요소 중에서 하필 소나무가 선택됐을까? 뭐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그 이상세계를 상징하는 나무는 오히려 소나무보다는 복숭아나무가 더욱더 이상세계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개념으로 이 그림으로 본다면 목류도원도죠. 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 뭐 복숭아 열매라는 게 복숭아 나무가 있어야지만 복숭아 열매가 있는 것이죠. 보통 복숭아 나무를 표현할 때는, 열매를 표현할 때는 복숭아 나무와 그 다음에 복숭아 꽃, 복숭아 열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이파리까지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세계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이상세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그 이상세계를 표현했던 십장생도에는 소나무와 함께 복숭아 나무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나무를 이렇게 빼내고 복숭아 나무만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숭아 나무만 들어가도 그 세계가, 그 표현된 세계가 이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굳이 소나무가 이렇게 복잡한 소나무가 이 소나무 말고 그냥 복숭아 나무가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럼에도 굳이 이 소나무를 집어넣은 이유는 뭘까?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복숭아 나무는 이상세계를 잘 표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문제는 사철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죠.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었다가 겨울에는 다치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다시 말해서 그 영원성,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성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소나무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 소나무의 역할은요, 보면, 자, 이상세계라는 게 결국은 그 이상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아무리 풍경이 아름답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주체는 사실 사람이죠. 이 안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람이 없는 세상이지만 결국 보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이상세계의 주인공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십장생도의 요소가 함축적으로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데, 동물이나 식물의 표현이 거의, 동물은 다 빠졌습니다. 왜? 동물이 들어가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양식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결해지고 단순해지는데 이게 복잡해져요. 동물이 막 들어가게 되면. 동물이 들어가게 되면 동물 주변에 어떤 요소를 또 집어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물의 요소를 다 뺐죠. 그리고 식물의 요소도 다 빼야 되는데, 문제는 꽃을 집어넣게 되거나 아니면 뭐 수풀을 집어넣게 되는 것도 복잡해져요. 아무리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이제 간결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가 들어가는 조형적 이유는 일단 양쪽으로 이렇게 크게 끄트머리 쪽으로 이렇게 막아서 시선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조그만 나무가 들어가가지고는 이 화면 전체를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문제가 일단 조형적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그림에서는 소나무가 어떤 영원성이라는 그러한 측면보다, 영원성이라는 상징은 사실은 이 아침해가 이렇게 아침해가 드러내고 있고요. 이 소나무는 모든 생명의 대표의 자격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주로 동물을 주로 얘기하죠. 동물. 식물은 뭐 생명이 아니다 그러지는 않죠. 식물도 다 생명입니다. 동등한 가치를 가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소나무가 빠져 있으면 여기는 마치 사람도 없고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렇게 뭐 생명이 풍성한 느낌이 잘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대표하는 식물과 동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소나무를 집어넣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화면이 소나무가 복잡하게 그려졌느냐,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겠죠. 이 소나무가 복잡해지는 거는 사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이것을 좀 단순하게 직선으로 그리든 약간 곡선으로 그리든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이 그림에는 약간의 그 소나무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요. 단순하게 표현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그 소나무 끄트머리에 뭐가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소나무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자체로만 보자면 소나무 꽃을 표현한 건데 이게 좀 굉장히 웃겨요. 이게 뭐가 웃기냐면 소나무의 핵심은 꽃이 아니에요. 뭐 소나무 꽃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나무 꽃을 별로 본 적도 별로 없고요. 또 소나무 꽃이 뭐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송화가루가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소나무의 핵심은 꽃이 아닙니다. 뭐 나무에서 피는 꽃이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나무에서 소나무 꽃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도 않고 중요한 역할도 하지 않고 어떤 상징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많은 소나무 꽃을 그렸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의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소나무 꽃이라고 하지만 이 소나무 꽃의 실제적인 모양과 이 오봉도에 그려진 소나무 꽃의 표현은 상당히 좀 달라요. 소나무 꽃은 이렇게 좀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삐쭉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는 마치 이렇게 물방울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러한 느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에서 중요하지 않은 소나무 꽃을 굉장히 촘촘하게 그려냈던 이유는 이 소나무가 바로 모든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것은 뭐냐면 이 소나무 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것은 태점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태점은 생명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생명점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생장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생명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이제 이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생명점이 찍혀 있고요. 우리 그림에서 특히 이제 공중화에서 생명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큽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생명력이 풍부한 이상세계냐 혹은 정말 이렇게 바위만 있는 앙상한 그런 세계가 되느냐 뭐 이런 것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역할도 할 만큼 이 태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 바로 비록 가면이 복잡해지더라도 이것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요소는 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보기 싫더라도 그런 부분을 집어넣어서 소나무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면 전체의 구성 자체 이렇게 보다는 그 내용을 충분하게 전달을 하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약간은 조용성하고는 흐트러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 그런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쪽에 두 그루 총 4그루가 이렇게 오봉도의 양 끝에서 전체 화면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나무는 어떤 사람은 적송이라고 표현하는데 붉은색을 칠했기 때문에 적송이라고 이렇게 주로 말을 하죠. 이렇게 일설에 따르면 바로 이렇게 적송이라는 게 충량이나 봉화 지역에서 나는 이 적송이요. 고든 소나무입니다. 크고 고든 소나무를 적송이라고 부르고, 그 소나무가 반드시 붉은색은 아니에요. 좀 약간 붉은색 느낌이 좀 나긴 나겠죠. 설마 붉은색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붉은색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황색이라든가 할색을 칠하지 않고 붉은색을 칠했던 이유는
일단은 그 색깔 자체가 굉장히 선명하고 붉은색이 다른 색을 만들려면 색을 섞어야 되잖아요. 갈색은 좀 우중충한 색이고 거기에 비해서 이 채도가 아주 높은 붉은색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색을 간결하게 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복잡한 탁색들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붉은색을 사용하는 것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색을 사용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이 좀 비싸요. 원색은 예전에 원색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붉은색의 원색을 칠함으로 해서 이 그림의 어떤 고급 물감을 갖다 쓰는 것이죠. 가치를 높여주는 거고, 또 하나는 뭐 또 왕을 위한 특화된 그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왕이 입었던 게 이렇게 그 왕이 그 의전용으로 입었던 옷이 우리는 붉은색이 많이 있었죠. 뭐 그런 거하고도 완전히 무관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대략적으로 본다면, 제가 판단하는 조형적으로 본다면, 갈색, 붉은색, 뭐 비슷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색 중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선명한 그러한 붉은색을 선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이 적송이라고 딱히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송은 사실 굉장히 아주 똑바로 자라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여기서 표현되어져 있는 나무는 약간 이렇게 구부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짜리몽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송이 길쭉한 나무라고 한다면 이 나무는 어찌 보면 금강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금강송. 그런데 금강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딱히 그 금강송이다 이렇게 또 얘기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송의 그 생태적인 특성, 그 다음에 금강송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이제 합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소나무예요. 딱히 특정 소나무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그 여러 종류의 소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요소들만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결합시켜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나무에는 이렇게 이 나무 이렇게 기둥 있죠. 나무 이 기둥은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측면으로 본 겁니다. 보통 나무를 그렇게 보죠, 우리가. 그리고 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나무 형태는요, 옆에서 본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본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로 좀 관심 있는 분은 다음에 큰 이 금강송 이런 거 보실 때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양 거의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볼 수가 없죠. 사람이 뭐 나무 위를 이렇게 보려면 위로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모양은 뭐 소나무 모양하고 전체적인 모양, 멀리서 본 소나무 모양하고 동일하고, 부분적으로 본다면 여러 시점이 합쳐져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